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음악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세 개의 음악 마켓이 있습니다. 마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관계자들이 모여서 새로운 팀의 쇼케이스도 보고요. 서로 계약도 이루어지는 일종의 비즈니스 축제인데요. 프랑스의 미뎀, 미국의 SXSW, 싱가포르의 뮤직 매터스 이렇게 세 개가 꼽힙니다. 이 중 하나의 뮤직 매터스 행사에서 K-POP 관련 쇼케이스인 K-POP 나이트 아웃이 지난 5월 23일 밤에 열렸는데요. 무려 2,000명의 관객과 500명의 관계자들이 몰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보다 전에 열렸던 미국의 SXSW 행사 때는 팝스타 레이디 가가가 K-POP 공연에 찾아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우리 K-POP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는요. 자우림, 김예림, 데이브레이크, 아시안 체어샷 등이 출연했고요. 이 행사를 지켜본 뮤직 매터스의 CEO 제스퍼 도넷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로 세 번째 K-POP 나이트 아웃 공연을 치르고 있지만 매년 다양성과 독창성이 발전하는 것을 보면 놀랍다. K-POP이 아시아의 독특한 음악 장르라는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 음악 시장의 커다란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은 이날의 출연자였던 김예림의 곡을 듣겠습니다. Alright입니다. 요즘 난 alright 너가 더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한땐 네 생각 alright 난 내게 delight 안개 속의 sunlight 요즘 난 alright 너가 더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Are you alright? 네 생각 alright 넌 내게 delight 안개 속의 sunlight 기껏이거야 내 모든 걸 가졌다 너 없는 게 겨우 이거야 걱정 가득한 너의 마지막 goodbye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alright alright 요즘 난 alright 너가 더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Are you alright? 네 생각 alright 넌 내게 delight 안개 속의 sunlight 기껏이거야 내 모든 걸 가졌다 너 없는 게 겨우 이거야 걱정 가득한 너의 마지막 goodbye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난 alright alright 우리 추억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Oh my love, love, love 부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게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헤어오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화폐의 액면 단위. 그러니까 뭐 100만 원이었던 것을 100원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화폐의 단위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끔씩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그 경기 침체기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슈 인터뷰를 해야지 되는데 제가 다음 코너에 나온 것들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핫이슈 인터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 계시고요. 오전에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각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긴 지 벌써 4년이 됐는데 그동안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라는 것 자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연결을 해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사무총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전에 작년 우리 기업들의 동반 성장 지수를 발표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그러면은 뭐 작년보다 좋아진 건가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지난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2014년이지만 지난 2013년에 우리 대기업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네. 같이 했던 동반성장의 활동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012년에 비해서 2013년이 평균적으로 좀 높아졌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4개의 등급으로 기업 활동을 나누어서 발표를 합니다. 네. 최우수 등급, 우수 등급, 양호 등급, 보통 등급. 이게 좀 더 합리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50점을 줍니다. 거기는 주로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약 14,000개의 기업들, 중소기업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설문서를 내서 직접 조사표를 가져가서 예. 이 기업의 활동이 납품 단가를 줄 때 불편하게 하지 않는지, 제때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약 50여 문항 이상을 묻습니다. 이렇게 금년에는 약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 100개 기업을 조사를 해서 발표한 게 오늘에 나왔었는데 네. 최우수 기업이 14곳, 우수하다는 기업이 36곳, 네. 또 이제 뭐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보통인 정도가 14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보통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평균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꼴찌 등급 아닌가요? 등급으로 봐서 꼴찌라 할 수 있는데 네. 저희들이 그게 이제 꼴찌라고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마 그 세계적인 경기 대회에 나가서 또 1, 2, 3등을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전한다는 자격 따는 것 자체가 어찌하면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굉장한 영광인데 예. 거기 가서 등수에 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친구 못하는 친구다 라고 하지 않듯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잘한다는 기업을 100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도 이제 하위로 나올 수 있지만 평가를 받지 않는 기업 또 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 등급이 보통이라는 이제 그 등급을 매겼습니다. 물론 4개 중에서는 가장 낮지만 네. 아마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활동을 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사 결과가 지금 3년치가 나온 거잖아요. 이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3년 동안 내내 보통에만 머물러 있던 기업도 있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3년 동안 내내 보통에 머물러 있던 회사가 이제 한 곳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또 3년 동안 다 잘했던 최우수도 있나요? 최우수 기업은 특정한 회사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예.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은 3년 동안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요. 또 2년간 최우수 등급을 받은 회사도 네. 6곳이 있습니다. 야같이 이제 잘한 회사들은 우리가 더 다른 기업들이 이제 네. 그것을 잘한 점을 배워 나가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예. 그 평가 결과 이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거래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결제 조건에 대해 가지고 잘한다는 중소기업들이 만족했다는 거는 94.8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납품 대금을 제대로 쳐준다. 단가 인상이 됐을 때 원자재가 올려준다. 네. 이 점에 대해서는 71.4를 줬어요. 많이 좋아진 건가요?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거래 조건 결제를 빨리 해주고 현금으로 주고 제때 주는 여기는 대개 94점이라 그랬는데 이건 71점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아쉬웠다고 되는 분야가 협력 분야라고 되는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도와주고 예. 또 인력 그 종업원들의 훈련을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같이 해외에 나가서 물건을 더 팔아주고 이런 분야는 약
50점대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동반성장에 더 힘써야 될 건 이제 거래 조건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어음을 준다. 예. 돈을 늦게 준다. 이 문제는 이제 그 1차 납품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고 좀 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네. 협력의 노력, 상생의 노력 이런 분야를 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그렇군요. 문제를 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급한 동반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이. 근데 이제 오늘 또 발표가 된 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개선할 수 있는 네. 안이 대충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제 적합업종을 또 우리 잘 아시는 또 우리 시청자님도 계실 거고 네.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적합업종이라 하면은 2011년에 이런 규모의 업종이라든지 품목은 중소기업들이 하는 게 좀 적합하다. 네. 대기업이 하기에는 할 경우에는 거기에 영위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갑자기 일감이 준다든지 거기에 있는 또 근로자들이 직장을 손을 놔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에는 그 내용 그 자체대로 서로 역할을 합리적으로 나누어서 네. 대기업은 더 큰 시장으로 나아가고 골목시장은 중소기업에 주는 이런 차원에서 민간끼리 협의해서 잘 운영하세요. 그렇게 해서 도입한 게 적합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밥그릇만큼은 뺏지 네. 마라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그렇죠. 이 있고요. 정도는 좀 남겨놓고 네. 가도 그런 건데 지금까지 100개의 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제조업이 85개고 그다음에 이제 비제조 서비스업이 15개인데 제조업을 예를 든다면은 금형이라든지 판유리, 재생타이어처럼 이제 순수하게 우리 소기업들이 하는 거 중소기업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품목이다 그래서 순대, 떡, 예. 된장, 어묵 또 이런 제조업도 있습니다. 네. 서비스업에서는 이제 자전거 소매업, 가스 판매업, 꽃집, 분식집 이런 생계형 그런 품목들이 이제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게 100여 개인데 이 중에서 금년에 네. 82개의 품목이 3년의 만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다 다시 연장을 할 거냐. 이 원칙이 최초 3년을 보호를 해주고 네. 필요한 경우에 3년을 더하도록 3년까지 더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장은 6년이네요. 최장은 6년입니다. 예. 짧게는 3년에 끝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품목을 어떤 기준으로 다시 재합의를 해줄 거냐. 네. 여기에 대한 바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서로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의 테이블에 나섰을 때 서로 간에 오해라든지 갈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내놓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82개의 품목이 이제 만기가 되는데요. 네. 모르겠어요. 중소기업 쪽에서는 사실 보호를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기업에서 볼 때는 이제는 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늘 좀 논의가 됐나요? 그래서 이제 재지정은 필요하면은 이제 하되 예. 필요하되 그 동안에 3년 동안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그걸 살펴봐야 될 때고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러한 결과로 경영의 성과가 좋아졌는지를 면밀히 살핀 조사 결과를 네. 각 협상 테이블에다가 제공을 해달라. 이걸 보고 노력을 기울여 했더라든지 안 했는데도 무작정 또 연장하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적합업종 이후에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자리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예. 또 우리 안방을 차지하는 그러한 역차별 문제가 있다는 품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든지 또 오히려 소비자들이 불편해졌다. 후생이 감소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재선정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네. 좀 가감을 해나가도록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언제 결정이 되나요? 재합의의 일정은 일률적으로 아니고 지금 9월 말까지 돌아가는 품목이 14개, 네. 11월 말에 되는 게 23개,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게 45개이기 때문에
아마 3번에 걸쳐 가지고 순차적으로. 계속 이제 접수를 받고 순차적으로 예. 저희 위원회에서 협상의 결과를 예. 자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오늘 네. 저희 위원회가 관여하기보다 양쪽에서 연장해 줄지 말지 한다면은 어떤 조건으로 할지에 대해서 합의해서 가고 네. 그게 정말 안 됐는데 어느 한쪽이 안 됐는데 우리가 너무 이견이 있다. 좀 관여해서라도 결론을 좀 내달라. 이럴 때는 동반위에서 아마 그 실무위원들이 참여해서 중재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들을 보면은요, 각자 네. 이제 입장을 어디에 방점을 두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요, 네. 이 사회를 좀 비판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 발표 같은 경우에 중기 적합 업종 제도가 이번에 바로 철회되거나 하면은 3년 했다가 3년 만에 그냥 없어지는 무력화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서는 아마 이런 걸 더 유지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또 이런 얘기에 동참을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오늘 저희들이 오전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약 3시간에 걸쳐서 네. 굉장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기업을 대표하는 8분, 예.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8분, 그다음에 공익위원 8분에서 각각이 공동한 비율로 참여했습니다. 네. 우리 민간 기구기 때문에 자기 할 만큼 할 얘기를 다 하면서 서로 이제 타결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정신이 또 이제 동방선장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돌아와서 이제 언론 오늘 기자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그난 뒤에 오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스크랩해놨는데 중소기업계에서는 아쉽다. 좀 네. 적합업종의 개선이라고 하는 게 대기업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대기업계는 또 당초의 뜻을 다 그대로 관철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양보를 한다는 게 좀 더 가진 쪽, 좀 더 여유 있는 쪽이 양보를 하는 게 맞다 보고 우리가 또 골목에서 파는 순댓집, 네. 또 빵집, 저 두부, 저 남아있는 시장이 한 30-40%입니다. 많아야. 그렇죠. 예. 대기업이 거의 70% 또 60%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우리 50대 어르신들이 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겨놔야만 우리 사회가 좀 더 가치 있게 더불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동반이 입장이라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에서 조금 더 양보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런 정신으로 저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이라기보다는 네. 동반이가 굳이 알겠습니다. 만약 중소기업을 예. 보호하는데 또는 그런데 방점을 두지 않는다면 예. 공정하게만 평가해라 네. 라고 했다면은 아무래도 동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알겠습니다. 부여했던 최초의 예. 취지가 아니지 않겠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요. 어제 또 노대를 공정위원장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출연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게 이제 빵집이라든지 이런 그 점포들의 거리 제한이었어요. 네. 이 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여쭤봤더니, 이게 뭐 법의 기준에 맞춰서 정사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더 이상 여쭤보기가 어려운데, 동반위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거리 제한 거리 완화? 제한이 이제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법률에 의한 법령에 따른 것도 있고 네. 저희들도 거리 제한이 일부 있습니다. 네, 알고 방송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예. 공정의 그 법의 취지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은 가맹점을 둬서 가맹점 간에 가까이 있어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수익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거리 제한은 프랜차이즈의 공정한 영업 때문에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가맹점들의 보호. 저희들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점포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는 너무 큰 사람이 네. 어린아이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위험할 때 그런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이 자영업 점포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말아달라. 네. 그래서 취지가 달라서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알겠습니다.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 기준은. 프랜차이즈 업체 간끼리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큰 기업끼리의 그런 공정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작은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셨네요. 예, 예. 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김종국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G3로 HD보다 4배 더 선명하게 보는 법. 그냥 봐.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터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이게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Follow me,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알면 돈이 되는 알짜 부동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예고를 해드렸는데, 경제뉴스 뒤집기 이슈는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입니다.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지금 경단위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화폐개혁의 필요성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4부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치킨게임입니다. 치킨게임은 경쟁을 계속하면 둘 다 손해인 걸 알면서도 출혈을 감수하고 경쟁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끼리 가격이나 경쟁이 붙어서 원가 이하로 팔면서도 먼저 가격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치킨게임에 해당하죠. 여기서 치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닭이 아니라 겁쟁이란 뜻의 속어입니다. 1950년대에 미국 젊은이들이 한밤중에 자동차를 양쪽에 세워놓고 서로에게 돌진하는 게임을 했는데요. 먼저 피하는 사람을 겁쟁이라고 놀렸던 거죠. 가끔씩 끝까지 둘 다 피하지 않아서 크게 다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무모한 게임을 치킨게임이라고 불렀는데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군사비 경쟁을 한 것이 치킨게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스펙타클하게 돌아왔다.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쉐보레 전시장에서 이벤트 참여 시 선착순 8,000장의 트랜스포머4 영화 티켓을, 쉐보레 구매 시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홈페이지 또는 전시장 방문 6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2003년에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 거는 화폐의 액면 단위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가 다시 그때 당시에도 이걸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이야말로 이걸 하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경제뉴스 뒤집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꾸 발음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리디노미네이션이죠. 예, 의미부터 설명해 주세요. 흔히들 그 시중에서는 화폐 개혁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화폐 개혁은 틀린 말이고요. 화폐 가치는 변동 없이 액면 단위만 바꾸는 거를 소위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짜리를 100대 1로 변경한다면은 10,000원짜리가 10원이 되는 것이죠. 네. 압축을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폐 개혁이라는 말은 사실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근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1차는 1953년에 있었고요.
이때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군사비 지출해서 돈을 많이 찍어냈었거든요. 네. 인플레 압력이 있었고 이때 통화가치를 변경했죠. 액면 가격을 100대 1로 절하시켰었습니다. 그리고 62년에 2차 화폐 단위를 변경했었는데요. 이때는 10분의 1로 했었습니다. 네. 이때 그 주요 목적은 주로 학교들 자금이 지하에 많이 묻혀 있었다. 그래서 예. 이걸 한번 양성화시켜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보자.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아요. 지하에 있는 돈을 좀 양성화하자. 지하 경제 네. 양성화하자는 게 이번 정부의 또 취지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걸까요?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선 대내적인 요인으로는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010년부터 우리나라 금융자산이 1경이 넘었어요. 네. 1경이라면 얼마나 큰 숫자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숫자를 세어보니까 0이 16개나 들어갑니다. 아,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이런 큰 숫자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통계 작성하기 불편하죠. 네. 거래를 편리하게 해보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수가 침체돼 있는데 내수 부양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적 요인으로는 국가 이상을 한번 제거해보자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교육 규모가 현재 세계 9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지금 환율이 1,015원 정도 됩니다만은 최근 환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하고 교육 규모가 적은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환율 단위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 아주 대만 달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미국 1달러당 30달러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달러는 1.25달러,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3.2 링깃 네.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도 달러당 6.25 위안인데요. 예. 우리나라 1달러당 1,100원이니까 이게 너무 높은 것이죠. 그런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겠군요. 예, 예. 근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은 제가 갔을 때가 그때가 터키에 갔었는데요. 예, 그때 터키가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 전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화폐 단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걸 줄이면은 이제 좀 거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내수가 부양될 수 있다 이 점이에요. 예, 예. 그게 어떻게 줄이는데 내수가 물가가 너무 부양되죠? 올라간 것 예. 같고요. 우리는 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수가 왜 부양될 수 있느냐 그런 네. 측면인데요. 우선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 자동 은행 지급기 있지 않습니까? 네. 현금 지급기. 그거를 전부 바꿔야 돼요. 아. 네, 그렇다면 거기가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화폐 단위 변경했을 때 장점 아까 말씀드린 국가 이상 제고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하 경제도 양성화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 화폐 발행이 7조 원 정도 넘게 발행됐는데 이 중에 5만 원권이 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이 5만 원권이 발행됐어요. 근데 회수율이 4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5만 원권 9장 중 하나는 지금 어디엔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지하로 흘러든. 물론 예. 가지고 5만 원짜리 가지고 계시죠. 예. 그런 돈도 있지만은 어딘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지하 경제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은 네. 지하 경제를 양성화시킬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세수 부족도 좀 메꿀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자산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데요. 예. 고액 자산가들이요. 영이 많이 붙어 있고 몇 억 이렇게 조 단위까지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게 되면은 화폐 단위가 확 줄어들게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축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축감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화폐 개혁이 아니거든요. 네. 화폐 단위를 변경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상대 가격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네. 실질적인 가격은 바뀌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돈을 안 가지고 있고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을 살 수가 있죠. 네. 일시적으로 그런 자산 가격이 오르고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이 많이 됩니다. 금융회사들이 전산기기 바꾸려면 비용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 음식점도 메뉴 있는데 그걸 전부 바꿔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짜장면이 6,000원 했는데 60원으로
뭐 화폐 단위를 변경하면은 뭐 6원이 될 수 있고 6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그렇죠. 것을 소위 매니코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게 되는 것이죠. 방금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불안해지니까 돈을 부동산 같은 데다 넣어서 이 실물 자산의 자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실제로 그러면은 물가가 다시 또 오르게 되거나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오를 수가 있죠.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화폐 단위를 100대 1로 변경했다면요.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한 140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데 100대 1로 거래되면은 1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예. 그러면은 140만 원 있을 때는 야, 이 주식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으로 안 살 수가 있는데요. 실제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도 삼성전자 주가가 140만 원에서 14,000원이 되면은 예. 참 이거 싸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동산 뭐 9,5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화폐 단위를 100대 1로 바꾸면 95만 원이 되는데요. 거래 속성상 95만 원에 거래되기보다는 이걸 100만 원에 거래하자. 예. 그래서 100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네, 자산 가격이 오를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나라 뭐 인구 구조, 경제 성장 구조 이런 거 따져보면은 뭐 장기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리디노미네이션이 뭐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주열 하는 총재가 3월 인사청문회 했는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은 지금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 네. 이렇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대이상 재고나 내수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경제가 현재 앞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적절한 지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했을 때 편익은 얼마고 비용은 얼마인가. 예. 저는 분명히 편익이 더 크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국 경제 상황에서.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 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꼭꼭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 집값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택 가격이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예. 1년 전과는 완전히 단판인데요. 네. 최근 집값하고 전세값이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얼마나 떨어졌나요? 아파트 값을 보면은 지난 3월 이후 2달 사이에 0.7%가 하락을 했는데 네. 전국 아파트 값은 평균적으로 0.2% 상승을 했거든요. 주요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세종시 천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 114제곱미터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한 6천만 원 정도 웃돈이 붙어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수준 한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거의 없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작년 12월 달에 그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어요. 그래서 호반 대두규모하고 푸르지오 84제곱미터가 프리미엄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됐었거든요. 최근 한 1,000만 원대로 뚝 떨어졌고 이 전세가도 문제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21.6%, 2013년은 12.5%,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 2월 이후에 한 3개월치 3.6%가 하락을 했거든요. 전국 평균 1.1% 하락했으니까 굉장히 상승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마을 레미안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2억에서 현재 한 1억 5천만 원대로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2년 만기가 돼서 전세보증금을 좀 내줘야 하는 사람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 들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아, 전화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 다시 들리시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예. 세종시 집값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기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전세값이나 네. 매매가 모두 그 전국 평균 이하보다 훨씬 많이 떨어진 상황으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작년하고 올해 세종시 집값이 크게 달라진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뭐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량을 보면은 그 2011년부터 입주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한 2만 한 5천 가구가 입주했고 내년까지 보면 그 4만 가구가 입주를 하는데 사실은 세종시는 이제 중앙 공무원들이 이전을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재까지 이전 수요는 한 13,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요마저도 한 20% 정도, 13,000명 중 20%는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실은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공무원들도 이주를 많이 하는 걸 예상했습니다만 그 주변에 있는 대전 등 이전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전할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세종시는 대형 마트라든지 학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수요 이전을 안 하고 있고 또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자들의 30% 이상이 투자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매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네, 대표님. 예,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예,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한번 연결을 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좀 끊어주시고요. 예, 지금 세종시 집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특히나 보면은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조금씩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는 한번 좀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세종시에는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적은 게 이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는 하는데 좀 정확하게는 어떤 건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김학권 대표님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대표님? 네, 저는 잘 들립니다. 예. 아, 예. 이게 기계가 조금 말을 안 듣네요. 그러네요. 네. 세종시 집값이 그러면은 이렇게 작년하고 딴판인 이유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확히 분석을 해보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은 게 문제가 됐는데요. 공급이 더 많은 훨씬. 그렇죠. 2011년부터 입주를 했는데요. 현재까지 2만 한 5천 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내년까지 합치면은 4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사실은 세종시는 이제 중앙행정처 공무원들이 이전 수요가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재까지 한 13,000명 정도 이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13,000명 중에서도 한 20% 정도,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는 또 서울서에 출퇴근을 또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종시를 개발하면서 공무원들 이주 수요하고 주변에 이제 대전 수요들이 많이 올 것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현재는 대형 마트라든지 학교, 병원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많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대전 등 주변에 이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세종시 아파트 분양자들이 30% 이상이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기다가 얼마 전에 세종시의 모아건설 부실 시공 논란이 있었어요. 네. 여기다가 이제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분양권 전매 강화를 했거든요. 1년에 3년으로 강화를 했고요. 또 최근에 미분양이 올 초까지는 전혀 없었는데 최근에 한 미분양이 2, 3천 가구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전혀 좀 투자를 좀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입주도 덜되고 전세값이나 매매가가 상당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중앙행정기관이 가면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이주 수요라는 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게 좀 적은 것 같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세종시 말고도 다른 혁신도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이전하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의 주택 공급량이 많은데, 그런 곳들까지도 이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전체 집값에는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선 세종시의 향후 좀 전망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공공기관 이전 공무원 수요들은 16,000명 정도 이주를 하거든요. 네. 아까 언급했습니다. 지금 학교라든지 마트, 병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전 등 주변 수요가 이전을 안 하는데 아마 향후 2, 3년간은 이렇게 정체 현상은 좀 일어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한 3년, 5년 후가 되면 어떤 도시가 완성이 되면은 그때는 상승하는 전망이고 사실 혁신도시가 지금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개발이 한창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공공기관 이전하고
이전 종사자 수에 따라서 어떤 그 혁신도시는 활성화가 되고 그렇지 않은 그 혁신 굉장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그 확실한 이전 수요가 있고 공공기관 이전 수요하고 그다음에 혁신도시가 이제 그 지역의 어떤 랜드마크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도 공급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 공급량이 많아지거나 사실은 또 공공기관이 이전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도시가 형성되는 게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세종시도 어떤 그 중앙 공무원들이 이전하는 게 적지 않은 숫자긴 합니다만 주변에서 오지 않으면 상당히 이렇게 빈집들이 많듯이 혁신도시도 그 지역에서 물론 랜드마크적인 어떤 요소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그 대도시에 이주를 하지 않는다고면 상당히 집값이라는 게 상승하는데 한계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올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가 오늘 그 발표한 내용인데요. 올 연말까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개편 내용을 보면은 현재 매매냐 전세냐에 따라서 거래액의 구간과 요율이 달라서 전세거래 수수료 매매 수수료가 높은 현상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주택의 건물로 분류가 돼서 수수료가 0.9%로 적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수수료 체계는 사실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판단할 때는 뭐 지금 전세의 어떤 거래가의 수수료가 오히려 매매 거래가 수수료보다 높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였습니다. 문자 주신 분 있어요. 8289님인데 지금 경기도 양주 지역에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안전사고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도 계속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요.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이슬을 맛보리 맥콜.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예, 방금 전에 알짜 부동산 시간에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방송에 상담이나 또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생생경제 페이스북에서 좋아요 누르시고 저희가 친구가 되어주신 분들 그리고 트위터도 있는데 트위터에 신규로 팔로우 해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페이스북 좋아요 당첨자는 윤두섭님입니다. 그리고 트위터 팔로우 당첨자는 현웅님. 오늘의 선물은 퓰리처상 사진전 4인 가족 관람권 그리고 화제의 경제 신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겠고요. 생생경제 페이스북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이코노미로 들어오셔서요.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가 되어주시거나 또 트위터 YTN _이코노미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팔로우를 신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못 들으신 부분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나 또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